자, 이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파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X부터 나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헌법상 이제 기본권인 건 맞는데 명시된 권리는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민간 부분의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있고 공공 부분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과거에는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로 이제 그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됩니다. 행정절차법도 비밀 누설 금지, 목적의 사용 금지 등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것 맞는 말이고, 자 판례는 이제 지문이라는 것도 개인의 이제 동일성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봅니다. X가 되고, 자 가명 처리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패스를 하고 다시 OX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 이제 안 지워졌는데 앞부분에 사실 녹화를 했었다가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앞에 이제 강의했던 게 티가 나죠.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자, CCTV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 안 된다. 이게 이제 몰래카메라로 이제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리고 녹음 기능도 이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이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경우 녹음이 되는데 일반적인 CCTV 같은 경우는 녹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판례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이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몇 학년 몇 반 몇 번이었다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공적 생활 영역에서 형성된 정보긴 하지만 내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된다.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나이나 생년월일이나 별자리와 같은 정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네이버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하고 이제 정리를 한 데 있어서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 이제 수탁자는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갖는다. 그러한 이제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제3자와 개인정보 처리 위탁, 이게 이제 수탁자는 서로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단기관 수험생들의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콜센터 업체에다가 이제 일을 맡겼다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 공단기관 공무원 시험 합격생들에게 결혼정보 업체에다가 이제 정보를 제공했다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엄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불법 유출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 변경 요구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민등록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 경우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1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 해가지고 함부로 수집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2번,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학원에서 학생이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119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이제 쓰러져 있는 학생이 동의를 받을 방법도 없고, 동의를 받지 못한다 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못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정치적 견해, 건강, 사상, 신념, 이거 민감 정보에 해당됩니다. 자, 넘어가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오이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 맞는 말이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 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까지 맞는데, 그 결과를 이제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자, 980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공당기에 있는 민시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법 강사는 동성애자다 라는 이제 개인정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공당기 홈페이지 가보면 민시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법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런 경우도 이제 제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 이용 제공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다.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이 깡패니까 법에서 시키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4번,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여기 문제 보면 이제 수정이라 되어 있죠. 이때만 해도 이제 이게 3배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법이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이 내용이 이제 3배에서 5배로 이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걸 이제 반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는 이제 1번이다라는 거죠. 981번 패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정보 주체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런 보세요. 예,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것이 있고 자동적 처분이라는 것인데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화된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동적으로 이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처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속도 단속 카메라에서 이제 속도 위반을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맞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것은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동적 처분이라는 것은 이게 직접적으로 자동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란불이 들어오면 지나가도 좋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된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뭐 하명을 하는 이런 이제 자동적 처분이 있는데, 여러분 파란불 때문에 기분 나쁘다, 빨간불 때문에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소송 제기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자동적 처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결정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빨간불에 대해서 거부해서 그냥 지나가면 뭡니까? 무단횡단 됩니다. 982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살아있는 개인에 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도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된 정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 아니라 국무총리에 속해 있는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3번 정부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게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때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4번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안전성 확보 조치를 완벽하게 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4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라는 겁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기관이죠. 자, 그 다음에 983번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와 삭제 정정 청구는 정보 주체가 직접 하야 뿐만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청구도 허용이 됩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공공기관이 정보를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정보 공개를 하기 싫어하는 공공기관이 주장하니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이것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그래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비공개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 보존 사무 규칙상의 정보의 열람 등사 제한은 정보공개법 제1조 제1항 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서 비공개상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명령은 법규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규 명령 중에서 참고로 총리령과 부령을 빼는 겁니다. 법규 명령 빼기 총리령, 부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검찰 보존 사무 규칙상의 정보의 열람 등사 제한에 관련된 이 내부 규정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처분 기준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를 보냐면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행정규칙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 1항 1호에서 얘기하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축하기초 X 볼게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소비자단체라고 나와 있는데 3년입니다. 법원의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숫자와 같은 지엽적인 거는 국회 8급에 출제가 됩니다. 워낙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국회 8급 문제까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단체 소송은 변호사 강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임해야 된다. 자, 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결정으로서 단체 소송을 허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체 소송을 언제 허가하냐면 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한쪽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정 결과에 대해서 수락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 절차를 거쳐야지 조정에 대한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조정의 결과를 거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야지 단체 소송을 허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단체 소송을 허가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랍니다.
자, 4번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이제 단체 소송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거 암기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되며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 조정에 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단순하게 이제 조문의 내용을 이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논리가 없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긴 한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나왔는데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했었죠. 됐죠? 그래서 이 국가적 정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출제가 됩니다. 지역적인 숫자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방침. 그러니까 단체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몇 명의 이상의 회원이 필요하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한을 두고 있다 수준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은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집단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단체는 정보 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 침해가 다수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 주체 중 일부의 정보 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게 집단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이 집단과 그리고 이제 정보 처리 기관이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다툼이 벌어질 때 원래 이 조정하다가 이제 그 소송의 이제 양쪽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게 이제 정식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조정 절차는 이제 중지가 되는 겁니다. 집단 분쟁 조정에서 이제 집단 중에서 일부가 이제 소를 제기한다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다 소가 중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X가 된다. 자, 이제 행정조사입니다. 마지막이네요. 행정조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조사는 이게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행정조사기본법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4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된다. 비례 원칙은 행정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정조사기본법 4조에 나와 있어요.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제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것은 이 행정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답이 1번입니다. 자, OX 볼게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보면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 안 된다.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행정조사 기본법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상 화재가 진화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행정조사에 해당하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뭐 사실 행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정조사도 있지만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이 법률 행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행정조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1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세관 공무원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여 보세요.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 물품을 이제 개봉해서 검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물을 이제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수출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조사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수출입 물품을 이제 개봉해서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성격을 유지하는 한 영장을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서 검사하는 것은 마약 유통에 대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영장을 요하게 되는 사안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2번.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위법한 행정조사죠. 위법한 행정조사를 근거로 해서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도 위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지되는 제조사에 대해서 과세 처분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조사를 근거해서 이루어진 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위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설령 그 제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처분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8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다 인정이 되는데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기본법에 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OX 행정조사는 실효성 확보를 해서 수시조사를 이제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조사를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왜? 법령 준수 유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수시조사는 이제 불시에 조사하는 거잖아요.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하게 되면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하겠지만은 법령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하게 되면 정기조사를 해야 되겠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 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의 노력, 규모, 업종 등을 고려해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행정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9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 했어요.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 자, 2번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의 다른 법령 등에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틀린 말입니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조사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행정조사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면 행정조사 기본법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을 지장이 초래한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러한 이유로는 이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지만 위법 행위가 확실하게 의심이 된다라는 그 증거가 나왔다 하면 이 경우는 재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에 한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OX 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앞에 요 내용이 그대로 OX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992번도 패스를 합니다. OX 볼게요.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운영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자율신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조사 대상 선정 기준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틀렸다. 2번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원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 제출을 하게 할 수 있고요.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조사 기본법 같은 경우는 조사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을 뿐 조사 대상에 대한 규정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994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원이 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한 시료 채취로 조사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번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 등에서 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이 하고 있어야지 행정조사 실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 신상이나 사업 비밀 등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기관의 장은 당의 행정기관 내에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995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가 있다.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거 계속 나오죠.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로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인 협조로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대표적인 게 여론조사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전 통지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의 행정기관의 둘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번이 틀렸다. 5번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996번 패스. 997번 볼게요. 행정조사 및 행정조사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이제 검사는 이게 이제 그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원이 현장 조사 중에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치를 대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디귿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는 문서,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의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조사 기본법은 실력 행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55X가 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99번 앞에 부가처분을 위한 과세관청 직무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세무조사 결정이라니까 내부적 의사결정처럼 보이지만 세무조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된 사안이 상대방에게 통지가 된다 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료 제출 의무와 그리고 자료를 이제 훼손하지 말아야 될 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의무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999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으라 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를 할 때는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제 동의가 있다 하게 되면 이제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은 행정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자금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행사에서도 적법 절차 원칙은 준수되어야 된다는 거 맞는 말입니다. 자,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세무조사 결정은 행정처분이 맞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첫 번째 문제입니다.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위법한 행정조사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처분은 똑같이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세 보완 처분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 중에서 행정조사 기본 원칙 있잖아요. 뭐 비례 원칙이나 중부조사 금지 원칙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게 되면 이제 그날부터 7일 안에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000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 멘트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여기다 다 담았습니다. 일단 뭐 여기 핵심은 그런 겁니다. 불완전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전국 수석을 하는 이제 수험생이 있겠죠. 누군가는 그런 수험생도 야, 내일 시험 보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보는 시험이라서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다 그래요. 무조건 100% 합격한다라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 전국 수석 수험생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수험생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전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100점을 받았는데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본 사례는 고려 광종 이래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려 광종 시험 실시된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시험 합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그 부족함을 최대한 이제 마지막까지 메워 나가는 겁니다. 불완전하다 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까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불완전함을 이유로 불안해서 중간에 멈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학생은 불완전하겠지만은 그래도 다음 스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